네, 이제 한 달 남짓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기존의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감안을 한다면 그 많은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가 궁금증이 남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논란도 됐고 가장 관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하경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결국 양성화시켜서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맨 처음에 이 박근혜 이 당선인이 지하경제 활성화, 양성화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지하경제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이 문제가 지하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쳤는데요. 아마 상당 부분은 이 지하경제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하경제, 대부분 그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대부분 그 지하와 지상, 투명과 반투명 이렇게 볼 때 여기에 그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하경제 관련해서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그 다음에 국제 비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광의의 개념은 시청자분이 아시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국가의 그 공식적인 이렇게 파악 체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모든 통칭해서 지하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지하경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많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협의의 개념은 바로 조세 체계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원래 조세 원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어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 부분을 결국 지하경제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그 국제 투명성 기구, 이게 부패도 지수와 기업 뇌물 공여 지수를 발표하는 유명한 기관이죠. 매년 여기서 보면 부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하경제로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하경제 보면 핵심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냐. 사채, 그 중에서 불법 사채, 네. 그다음에 아편, 그다음에 매춘, 그리고 각종 리베이트 관련된 이런 자금. 그래서 그 4가지 용어를 이렇게 딱 파면 대체로 지하경제 규모를 이렇게 어느 정도 실체인지 아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 규모를 두고 말이 많죠.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것을 추정하는 기관, 예측하는 기관마다 규모가 굉장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실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 제가 25년 이렇게 종사합니다는 대표적으로 고무줄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지금 아마 진행자께서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추정하는 방식과 추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 통계를 좀 믿어야 되느냐. 이런 때에 고무줄 통계가 바로 지하경제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면 한 10년 이상 전에 모 민간경제연구소,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워낙 논란이 돼 있고 지금 현존하는 민간연구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때의 그 지하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GDP에 대해 42%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부패가 많긴 하지만 우리 전체 GDP의 42%다 해서 이 자체 통계가 발표했을 때 굉장히 저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시각입니다. 예전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조세연구원에서 추정한 거 보면 GDP 대비해서 17에서 1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막이 좀 작가께서 자막을 좀 너무 줄이다 보니까 GDP 17, 10%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해설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제 비교, 소위 국제 비교는 독일의 투명성 기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사실 한국의 부패 지하경제 규모로 보면 GDP 대비해서 27%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관련해서 어차피 주무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큼 파악하냐 하면 GDP 대비해서 한 35%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GDP 42% 하는 게 있고 17% 하는 게 있고 이게 무슨 통계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하경제 규모 자체가 사실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가 지금 GDP 대비해서
한 10% 내외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수치든 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이 바로 그 말씀인데 최소로 잡아도 17%, 최대로 잡으면 뭐 40%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왜 이런 수치가 발표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지하경제가 규모가 큰 것을 이론으로 이렇게 보면 네. 역사적으로 요인, 지리적 요인, 그다음에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왕권 정치를 유지한 이런 국가일수록 지하 경제 규모가 크다, 부패도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반도 국가들이 이렇게 지하 경제 규모가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반도, 인도 차이나, 이태리아 반도 이런 반도 같은 국가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국가들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이렇게 쫙 보면 아마 이태리라든가 뭐 그리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전부 반도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다 지하 경제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정치 체제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지 않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여론의 또 국민들의 어떤 눈초리 이것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사회주 국가를 유지하는 국가일수록 소위 그 지하 경제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에 있어서는 짧은 순간에 압축 성장한 이건 이제 조승 교수님이 표현하면 reduce growth다 압축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압축 성장한 국가일수록 여러 가지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해서 각종 허가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굉장히 부패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왕권 정치 육전하는 국가, 반도 국가, 사회주의 체제 국가, 그다음에 압축 성장을 유도하는 국가 이런 국가들이 부패가 높고 지하 경제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다 적용됐던 그런 범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포함돼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가 어느 나라보다 규모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하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와 뇌물이 만연화돼 있다라는 뜻이겠죠. 고질적인 문제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죠. 네. 항상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12월 반부패대회 때 이게 이제 매년 12월 초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때에 우리 부패도 지수를 산출하면 항상 발표할 때마다 사실상 외국 사람들 만나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부패도 지수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의 부패도 지수는 조사 대상 175개국 중에 45위를 기록해서 이전 연도보다 오히려 한국 수를 보면 3단계 정도 추격했는데요.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조사 대상 175개 중에 한국에 45위 했으면 중간 이상은 기록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워낙 중간자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중간 수준은 어떨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그러나 사실 경제 위상은 우리가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죠? 네. 이 GDP 규모는 세계 10위고 무역 규모로 보면 세계의 8위고 네.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미 7위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20K 그다음에 50M 네. 그래서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여기에 가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제 위상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상성지국이다. 네. 제 표현이 적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선진국에서는 상선지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도 지수가 45위라는 것은 경제 위상 대비해서 부패가 많은 정도로 본다면 세계에서 꼴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의 지금의 문제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지하 경제 규모가 커진 이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어지는 얘기지만 일부에서는 지하 경제와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한국 경제의 노화를 촉진하는 부분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박근혜 정부, 차기 정부 네. 출범 이전에 한국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 중에 조로화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조로화라는 것은 우리 경제 연령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 탄력도가 낮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1990년대 초반에 많이 얘기했죠. 자, 그러면 한국 경제 어떠냐? 1인당 GDP가 2만 달러 갓 지났습니다는 성장률이 지난해 2.0%, 한국은행 추정에 비하면. 그러나 미국은 분기별 성장이지만 우리보다 2배나 잘 사는 이 국가가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3.2%거든요. 자, 한국 이제 2%, 여기 미국 3.1%로. 미국은 우리보다 2배나 잘 삽니다. 그래서 조로화 문제가 나오는데요. 왜 이런 요인이 될까?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 뭐 기업의 설비 투자가 안 한다든가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는 네. 우리가 부패와 지하 경제, 경제 성장적 관계를 보면
한번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한편에는 부패도 지수, 한편에는 성장률을 해서 스캐터 다이어그램, 산포도를 찍어보면 네. 1인당 GDP가 3,000달러 밑에 국가, 저개발 국가는 오히려 부패도 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은 행정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공무원들한테 급행률을 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관계를 가다가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될 이런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부패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케일 다이어그램의 추세선이 경제 성장과 역관계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게 이게 뭐냐면 정상이죠. 예. 이때는 성장을 시키는 요인 중에 많은 요인 중에서도 경제 시스템의 효율화, 경제 시스템의 효율화를 못 지키는 것이 결국 부패와 지하 경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 넘었습니다는 여기에 걸맞게 한국의 경제 효율의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패라든가 지하 경제 규모가 이게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네. 이와 같은 한국 경제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떨어지는 저러한 문제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켜서 재원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제대로 된 정책에 쓰는데 만들겠다, 힘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 경제를 어떻게 양성화시키느냐, 이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고질적으로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킨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 경제는 실체를 잘 드러나기 때문에 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하 경제 얘기하니까 이전에 그 활성화, 양성화 이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양성화죠. 그렇습니다. 양성화서 저도 오늘 뭐 지하 경제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워낙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말이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하 경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면 박근혜 차기 당선인께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은 부패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켜야 됩니다. 항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테이크업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지하 경제를 어쨌거나 양성화시켜야 되는데요. 어렵긴 하더라도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빨리 좀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고 부패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갖춰주는 게 좋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정보 분석이라든가 이 FI라든가 이런 쪽이 비교적 잘 갖춰 있는데 이걸 효율성 있게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기능을 좀 정부가 좀 부여해줘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다 역할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4대 의무 중에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TV 속에 그렇게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그 국세청에 나가보면 피하고 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정말로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의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안 내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미치는 겁니다. 국가 정책을 보면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못해서 다른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이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당사자가 세금을 안 내면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고발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참여 정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런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하 경제가 양성화되고 이 오바마 정부에서 디스토피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면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의 주제가 네. Our Future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이런 게 바로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소통과 국민 전체가 모두가 짊어져서 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역시 차기 박근혜 정부도 이런 정신이 구현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로보로 퍼블리커 정신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보로가 단적인 표현으로
이미 한국경제TV에서는 4, 5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의 가치로 임팩트에서 감점 이익을 얘기하는 인퍼스와 사회적 연대하는 팩트에서 합성어인 임팩트가 앞으로는 모든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하경제 이런 쪽 얘기를 한 상태에서 보면 또 미국에서는 소위 디스토피아 얘기를 한 상태에서는 네. 제도라든가 규범보다는 이제는 국민 자체의 정의, 도덕, 기본 가치가 충실하는 이런 쪽이 앞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 충실하는 기업들이 평가가 되고 그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경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요. 과연 지하 경제가 무엇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농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